됐다. 두 번째로 이런 그런 메모리가 안 돼. 계열의 사람들 중에서 특히 이 지방에 내려가는 정도전 계열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리학을 계속 발전시키는지, 또 그 이외에 뭐 관학파로서 활동했던, 뭐 관직을 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계속 발전시켜 가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었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선조 연간에 최초의 공당이 출현하게 된 원인, 그래서 특정 관직, 여기 보면 이조 전락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관직을 이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해도 되냐 마냐. 여기서는 이 심의겸이 외척이라고 해서 그 왕가와 이런 인척 관계가 있다. 이런 사람이 이런 그 왕의 권력을 견제하는 이 자리에 가면 안 된다라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럴듯한 이유로 싸우는 걸로 보였지만, 이거를 좀 조금 더 현실화 시켜서 얘기하면 그냥 밥그릇 싸움 한 거예요. 관직수는 적고 이게 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니까 누가 가냐 갖고 이게 막 이렇게 싸우게 된 거라서, 차라리 제가 이걸 설명할 때도 언급을 했잖아요. 이 차라리 철학에 대해서, 뭐 성리학이니까요. 이와 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 어떻게 보면 더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게 분류가 됐으면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뭐, 나는 기가 중요해, 아니면 뭐 이가 중요해 라고 이렇게 이 A냐 B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명료하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로 발생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것도 마친 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이런 발달 과정을 거쳐서 이 외부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래서 이런 사대 교린 외교를 했다. 이 사대는 명나라한테 한 거고, 이 교린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타 다른 나라들에게 했던 방식이다라는 것까지 배웠고, 그래서 이제는 그 임진왜란 그 부분을 함께 오늘은 배워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로는 155쪽부터 함께 배워볼 거고, 그 제목을 보시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두 가지 전쟁을 통해서 제가 조선을 처음 들어갈 때도 얘기했죠. 조선의 전기와 후기가 나눠진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아까 전에 이 제목을 다시 한번 띄워보면, 요 두 왕들의 어떻게 보면 그 임진왜란을 직접 둘 다 경험하시거든요. 이게 왕이었고 세자로서 이렇게 경험했던 이 두 사람은 어떤 이걸 겪으면서 나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오늘은 중점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과서의 내용을 잠깐 짧게 요약해보면, 이렇게 발생과 극복 과정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다룰 건데, 큰 틀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임진왜란이 왜 발생했는가? 그래서 당시에 그런 일본의 상황들, 그리고 조선의 상황들,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교과서에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잠깐 좀 살펴볼 거고,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임진왜란이 발생했는데, 그 발생한 임진왜란이 뭐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전개됐는지 라고 하는 부분을 이 수군의 활동과 의병의 활동, 그리고 여기서 일부러 이게 적어놓진 않았는데 나중에 선조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명나라 군대의 도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같이 있었다라고 알아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교과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이런 개괄적인 내용을 아시고, 그렇지만 저는 아까 전에 이번 수업이 그렇게 진행된다고 했었잖아요. 그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을 두 인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자 임금과 신하인 이 여러 관계가 있는 이 두 부자 혹은 두 군신 관계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헤쳐나가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게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일본이 진짜 나쁘다. 침략했으니까 거의 좀 격한 표현을 쓰자면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중점을 맞춰서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제정신화 시키는지, 어떻게 보면 항전하는지, 이런 것만 어떻게 보면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역사라고 하는 거는 개개인이 어떻게 보면 살아간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그 개개인 중에서도 특히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 지배층의 입장에서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학습 목표를 잠깐 좀 한번 보시면은, 이 트라우마를 이렇게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예요. 대부분. 근데 역사라고 하는 건 이 인과관계가 이 시간의 흐름에 기초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선조와 광해군에게
그 감정이입해보는 이게 질문이 그 2-1과 2-2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내용을 한번 2-2 그러니까 2번을 할 때에는 2번과 3번을 할 때에는 잠깐 영화 자료를 잠깐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립군이라고 하는 최근에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그 선조가 그 전교를 내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걸 잠깐 보고 이런 거기 보면 심리가 잘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한번 그 이유, 그러니까 선조는 왜 내려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요. 일단 트라우마가 뭐냐? 우리는 그 혹시 나는 트라우마가 있다. 혹시 나의 트라우마가 있다. 나의 트라우마를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 모서리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이게 불안해지고 베일 것 같고 이런 트라우마를 느끼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 때 이거 좀 학술적 용어로 접근을 해보면 사고나 폭력으로 장기가 충격을 받은 상태를 가리킨다. 그래서 그 이국종 박사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의학 저널에 그 인용하는 것을 보면 그 중증 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트라우마다. 원래는 의학 용어로도 쓰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룰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모서리의 공포를 느끼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상황 내지는 특정한 기억 때문에 이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거. 그래서 이게 조선의 입장, 특히 선조의 입장에서 보면 정신적 충격을 이만저만 받은 일이 임진왜란이 아니거든요. 첫 번째, 일단 사람이 아닌 존재로 여겼던 일본한테 내가 쫓겨나간다는 거. 이게 일단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이 정신적 스트레스이고, 두 번째, 쫓겨나가는 것도 기분 나쁜데 백성이라고 하는 애들이 갑자기 임금 행차를 가로막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살짝 보고 넘어가서 이런 전교를 내리고 피난 가는 모습까지 좀 보긴 할 건데 그런 모습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의외로 광해군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도망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로 이렇게 앞에 내세운 애가 광해군인데 이 광해군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물론 광해군도 이게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왕자들처럼 포로가 돼서 오히려 나라의 짐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우리가 쉽게 쓰는 용어긴 하지만, 자, 선조라고 하는 사람을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선조가 누구냐면 이 태생적 한계, 그 제가 나눠드린 거기에 표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분류를 좀 해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2-1과 2-2에는 제가 이게 편집 과정에서 약간 좀 빼먹은 게 있는데 그거를 잠깐 두 가지 관계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뭐든지 최초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최초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도 이름 세 글자 남길 수 있는. 근데 조선 왕실에서 최초를 2개 했는데 2개 다 안 좋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여기서 보면은 이 서자 출신이라고 나옵니다. 서자 출신. 자, 이 서자라고 하는 표현이 이 얼자라는 표현과 함께 쓰이면은 굉장히 차별적인 용어예요. 차별적인 용어. 근데 이 서자는 이 왕족과 혹은 양반과 평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을 의미하고, 이쪽은 왕 또는 양반과 천인, 그러니까 노와 비 중에서 그러니까 비가 여자니까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고, 이런 경우를 얼자라고 불렀어요. 이 서자에 대한 차별이 최초로 등장하는 거는 또 최초는 이게 또 수많은 이 업적을 남기신 이 태종 임금이 정도전과 정치적 갈등을 빚으면서 이 서자를 최초로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냐면 정도전이 서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임금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이거를 최초로 어떻게 보면 차별을 시작하게 되고, 그렇지만 모든 법이든 차별이든 그렇잖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효과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정도전의 아들도 세종대왕 때 한인부상가 어쨌든 해서 굉장히 높은 관직에 과거를 합격해서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서자라고 하는 존재들은 이 문과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선 관료들이 가장 보고 싶어 했던 그 요즘으로 따지면 한 5급 행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을 볼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데, 이런 차별을 받는 와중에서 이 서자 출신인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문과를 보고 들어온 사람들은 다 서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왕을 보는 느낌이 이게 좀 씁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되긴 했는데 이 사람 이거 서자잖아? 라고 하는 이런 약간의 조금 그런 시선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심플한 이유는 아버지가 왕이면 되죠? 근데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왕의 서자였어요. 왕의 서자의 아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서손이라고 해요. 서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가 중종 임금이었고 이분이 더 큰 분이라는 분이었어요. 나중에 그 더 큰 대원군으로 이름이 한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더 큰 대원군이 되는데 이 대원군이라고 하는 거는 그 뜻이에요. 임금이 아닌데 아들이 임금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그 이름에 붙일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직함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더 큰 대원군의 그것도 이게 각가지 결격자료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 사람의 성격이 파탄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종 임금 그리고 그 이후에 세종 임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첫째 아들이 다 받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 선조 이전에는 인종과 명종이 있는데 둘 다 그 중종의 아들이에요. 근데 후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자의 아들의 그 아들 중에서도 셋째인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것도 이 왕이 된 이유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두 가지 평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그 이전 임금이었던 명종이 이게 자기가 이게 아들이 없다 보니까 자기 아들뻘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종종 불러다가 식사도 하고 했나봐요. 그 자리에서 그 임금이 쓰던 모자를 이렇게 주고 한 번씩 써봐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아들 같으니까. 근데 이 선조라고 하는 사람이 끝까지 쓰지 않았다. 그때 하성군이라고 불렸는데 끝까지 쓰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일화도 긍정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두 번째 명종 대 영의정을 지냈고 그 선조 때도 잠깐 관직 활동을 높은 관직을 했던 이 이중경이라는 사람의 평가를 보면 어떤 평가가 나오냐면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가 명철하기는 하지만 큰 인물은 아니다. 아주 그냥 까는 거죠. 그냥 이게 똑똑은 하다. 소위 말해 눈치는 있다. 이게 눈치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남들 다 머리에 한 번씩 입성만 써보는데 아무나 못 쓰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비교할 게 없네요. 네, 요즘에는 얼마나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비교할 게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예의가 바르기는 하지만 절대로 겸손한 인물은 아니다. 겸손한 성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비판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보면은 이 이준경이라는 사람도 그러니까 정치를 계속했던 사람이고 경륜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을 근본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평가가 나중에 아주 굉장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한번 살펴보자면 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 전후로 어떤 이런 행동들을 하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역할에다가 우리는 써보면 될 거예요. 그 전쟁 전에는 어땠고 후에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전쟁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중학교 때도 배우고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게 상륙한 지 20일이라고 교과서에서 나오는데 제가 또 다른 그 교과서가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심지어 더 짧은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지금 이 출발을 해서 부산에 걸어가 보시면 한 18일에서 한 2주에서 한 20일 정도, 그러니까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여러분이 걸릴 거예요. 이 육반 개개인이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다가 이게 쉬다가 하면은. 근데 함락되는데 한 20일 걸려요. 전쟁인데 그래서 그 정도로 약간 좀 힘든 나라였다라는 걸 알아주시고 그래서 첫 번째로 임진왜란이 딱 터졌을 때 그 이전 상황의 모습을 잠깐 보자면 선조가 이 위에 이 상황이 있다고 그랬죠. 최초로 서자고 최초로 반개승통이다 보니까 본인의 이 권위를 그러니까 외부로서부터 자꾸 찾는 거예요. 본인이 약간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일단 내가 왕이 되는데 반대했던 사람들을 일단 처벌해요. 그래야 자기의 권위를 세울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뭘 하냐면 자신의 아버지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왕위를 올리는 데를 반대한 사람을 처벌하는 걸 도와준 사람들이 반대예요. 이게 굉장히 말이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살인파들이 그 척신, 그러니까 심의겸인 그런 외척 가문들이 얘가 왕이 되는 걸 반대했는데 그 사람들을 없애고 처벌하는 거에 되게 도움을 줍니다. 심씨 일가들을. 근데 그 사람들,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또 다시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높이려고 해요. 대원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종이면 고종 이런 걸 이름을 한번 주려고 하는데 이 이름을 주려고 하는 것 자체를 이걸 앞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또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사방이 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사방이 적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탁 터집니다. 탁 터지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선조가? 도망부터 간 거예요. 도망부터 간 장면을 이제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컴퓨터가 한 번씩 이게 좀 힘들어 해가지고 이게 약간 시간이 걸리는 거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다 띄워놓고 왔었는데 참고로 저작권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제 급히 샀습니다. 아주 네. 네. 이게 비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게 이렇게 큰 이게 법적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게 유튜브에 이게 종종 구입해서 보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잔인한 장면이 있어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되게 애잔합니다. 이게 처음에 보시게 되면 이건 좀 나중에 된 거고. 자, 이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상병의 양질이 최우선적입니다. 임금이 살아야 백성이 사는 것이 아니겠소? 그 무슨 회개한단 말이오? 어느 책에 글이 쓰여있어?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거늘 어찌 조정이 백성을 성품 나오죠? 성품 거짓말이 아니에요. 죽더라도 천자가 있는 명나라에 가서 죽을 다시 것이 한 번만 들어볼게요. 이 영화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사실을 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때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대사들이 좀 나옵니다. 없다. 던지고 나서 난 외놈들 손에 죽을 수가 없다. 죽더라도 천자가 있는 명나라에 가서 죽을 것이야. 명으로 건너가서 엎드려 빌더라도 원군을 데리고 오겠다. 전하, 황송한 말씀이오나 싸우는 척이라도 해야 원군을 보내주지. 잠깐만요. 황송한 말씀이오나 이런 거 함부로 못합니다. 문맥상 황송은 황제한테만 하는 거예요. 송구한 말씀이오나 뭐 이런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약간 영화다 보니까 이 영화 만들 때 이 만든 제작사가 또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외국이에요. 그래서 황송인지 뭔지 이거 그리고 안 나오고 마지막에 장면에 보면 만세를 갑자기 외쳐요. 만세도 황제한테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 두 가지 장면들은 약간 고증이 좀 잘못됐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 신화는 센스 있는 거죠. 도망가려고만 하니까 너 도망갔다가는 이게 제대로 안 돼 모든 게 라고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임금과 조정이 이 쉽게 물러선다면은 얘 무슨 막말이야? 네가 일부러 도망이라도 한단 말이야? 아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다. 누구라도 여기 남아 있어야지. 모조리 명으로 건너가겠다고 하면 바다가 죽였는가? 왕세자입니다. 조정을 나누어 주겠다. 자, 이 표현이 뭐냐면 분조라는 표현이에요. 왕세자에게 조정을 나눌 분자, 이 조정할 때 조자를 써서 분조라는 걸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받는 입장에서도 참 유쾌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다시 뭐란 일이야? 선물 거야. 물론 참고로 이렇게 얘기 못해요. 네, 이때 당시를 너무 낭만적으로 그렸어요. 아시겠죠? 이건 지금에서야 가능한 얘기예요. 이성환이 와서 대통령님 오늘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요즘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서양적 관점인 거고 이때 당시에는 그냥 조용히 옷 입혀주는 거예요. 지금 분조 받는 것도 기분 나쁜데 여기서 잘못 말하면은 아주 그냥 목이 여러 개 해야 돼요. 아시겠죠? 목이 여러 개. 그래서 환약을 하나 더 주시옵소서.
약 좀 먹고 좀 힘 좀 내라 하는 거죠. 네. 나 살기 만성을 들키고 싶구나. 그런 흉한 말씀 마셨어. 도망을 갑니다. 얘가. 세자 후는 그 분주받기 역시 싫어서. 명명하고 겸손하며 교성과 우애가 두터우며 이 품이 너그러워 벨위에 오르기에 합당하네. 자. 선조가 읽어주는 것을 다 들어볼게요. 하지만 세자 후는 형식 명명하고 겸손하며 교성과 우애가 두터우며 이 품이 너그러워 벨위에 오르기에 합당하다. 일국의 왕과 다름없는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이 나라와 백성을 보위하고 아닙니다. 이건 전부 다 만들어낸 일이옵니다. 평화도 강제로 가서 신철 장군에게 이 교지를 전하거나 그럼 너를 임금처럼 떠받들 것이다. 함께 힘을 합쳐 흩어진 광군들과 각 지역 의병들을 모아 결사항전의 틀을 다시 걸어가. 세자, 이매령님을 두고 세자가 된 것도 가당치 않은데 어찌 그런 대응을 맡을 수 있겠나이까? 우리가 정말 왕이 되면 명으로 따라간 우리는 어떻게 된 거요? 세자 제공에도 반대했는데 일단 무사히 돌아와야 되겠지. 살아서들 말이오. 하지만 전란 중이니 저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뭔지 알겠어. 이제부터 네가 이 나라의 왕이다. 왕되기 참 쉽죠? 네. 이렇게 왕되기 쉬우면 좋을 거예요. 네. 이게 떠났는데 와서 이제 백성들이 이게 앞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칼부림도 납니다. 그 장면은 생략할게요. 보고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선조였는데 그래서 잠깐 좀 보자면 그래서 이 선조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보자면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전쟁 전에 특징을 봤잖아요. 네, 그래서 전쟁 전에 특징을 봤고 전쟁 후에는 심지어는 아주 완벽합니다. 사람이 시종일관 똑같아요. 책임을 안 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신 책임져준 사람이 그 징기록이라는 걸 쓴 그 유성룡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영의정으로서 채찰사 역할, 그 총괄 어떻게 보면 행정을 왕 대신해서 많이 했는데 광해군과도 다르게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세대 교체가 일어나요. 자 반면에 그러면 이제 광해군은 방금 전에 봤잖아요. 이 사람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첫 번째, 얘도 소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선조는 미치겠는 거예요. 나도 서자인데 내 다음도 서자야. 아 미치겠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로 뭐예요? 본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게 막 이게 다툼이 있거나 부모님과 다툼이 있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똑같은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이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갈등을 빚을 수 있거든요. 본인의 단점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되게 예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 전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냐 이분은 그냥 나 왕자 중에 한 명이다. 조용히 살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임진왜란이 터지자마자 세자 책봉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는 전쟁 기간에 의병 활동이나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 지지 세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도 선조는 도망을 가는데 남아서 어쨌든 나라를 운영하려고 했잖아요. 이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리 모르는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고 세상의 이치를 몰라도 남아있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거는 인간적인 아주 그냥 자연의 그런 법칙인데 이게 선조를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또 하나 또 어깨에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또 이게 또 선조가 또 큰 사고 한번 칩니다. 그래서 다시 세자가 하고 대군 한 명 낳고 해갖고 이제 파왕의 씨앗을 그러니까 파멸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트라우마, 그러니까 선조의 트라우마가 이 광해군에서도 한번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아까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영화를 조금 더 보게 되면 이 광해군의 형이었던 임해군이라는 사람이 전쟁 포로로 잡히는 일이 발생해요. 그것도 누가 잡아다 줬을까요? 조선의 백성들이 일본 군인한테 잡아다 줘요. 왜 잡아다 줬을까? 그러니까
해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천지분간 못하고 이게 왜 나를 똑바로 시중 안 들어라고 하면서 약간 천지분간 못하니까 그래 안녕 이러면서 이렇게 데려다 준단 말이야. 너 한번 이제 고생해봐라 이러면서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선조가 뒷목 여러 번 잡아요. 그리고 또 다른 임금 그 왕자 중에 뭐 신성군도 나오고 뭐 다른 애들도 나오는데 걔네들도 다 잡혀요. 그 포로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쟁하는 입장에서 미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그런데 광해군은 잡히지는 않았다. 그런 거 보면 참 영민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자 2-1번을 한번 봅시다. 이거를 두 가지 측면으로 볼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첫 번째는 사회적인 측면. 여기서의 사회적인 측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임금과 신하인 요 관점으로 보는 거고, 두 가지 관점을 한번 여기서 한번 같이 한번 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를 한번 알아볼 거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여기서의 개인적인 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자 관계, 요 두 가지 측면이 이 선조와 광해군 사이에는 이게 중복돼서 이게 겹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조가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 밑에 있는 거 개인적인 내용을 절대 얘기 안 해요. 다 공식적인 내용.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내가 원군 데려올게. 네가 망하냐? 이거는 영화를 통해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광해군도 마찬가지죠. 이 신하로서 임금이 명령 내리니까 받는 거예요. 어명을 어기면 전시에는 이렇게 사형이기 때문에 네. 신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건 나왔지만 우리는 요 밑에 있는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잠깐만 한번 각자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한 2분 정도만 1분에서 2분 정도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게 본인이 광해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것들 얘기해봐도 좋고요. 어떤 왜 이런 아버지가 있었을까를 한번 그냥 생각해서 적어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적어봐도 괜찮습니다. 아까 나온 장면이 생각했거든요. 예, 아까 장면이 그러니까 세자치풍이 아니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라를 둘로 나누는 장면이에요.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 조금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나오는 건데 대리청정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 대신 너가 해라. 나는 갈게. 아주 그냥 재밌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두 가지 봤어요? 네, 두 가지. 이 위에 거는 이미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봤잖아요, 그죠? 선조도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나는 지원군을 데리고 올게라고 하고 주는 거고, 선조 입장에서는 그죠? 이게 지원군 데려올게라고 주는 거고, 광해군 입장에서 받는 거는 어명이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나라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이런 사회적인 틀 안에서는 이미 답이 나왔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2-1도 사회적인 게 있고 개인적인 게 있고, 2-2도 사회적인 게 있고 개인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적인 거는 이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봤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저 상황을, 그러니까 광해의 불안한 눈빛과 불안한 심리가 보이잖아요. 정말 트라우마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번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겪었다면 의외로 광해군보다 이 개개인의 멘탈이 너무 강력해서 난 잘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이 영화를 이게 좀 이 부분을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한번 보시면 좋은 게, 처음에는 되게 좀 이렇게 지리멸렬합니다 광해도. 근데 나중에는 뭐 이런 일을 거쳐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영화가 끝맺음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네, 그런 영화라는 걸 알려드리고, 참고로 네, 굉장히 망한 영화입니다. 네, 망한 포인트는 네, 다음 시간에 한번 왜 망했는지 한번 역사라고 하는 거를 이게 좀 잘 활용한 영화인 그 영화 광해와 비교해 보면서 그거는 한번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요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런 파트여서 한번 그거까지는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됐으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임진왜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선조는 광해군에게 전교를 내리며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사회적인 감정은 이미 얘기했어요. 나라 망하게 생겼으니까 지원군 데려올게. 이게 공식적인 그거예요. 이런 생각은 했겠죠. 근데 그냥 데려올게라고 하면서 둔 거고, 개인적인 관계는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왕자리를 물려주다니. 이거 좀 미안한데? 영화에는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컴퓨터도 아니고, 컴퓨터는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사람만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어떤 팀 프로젝트나 조별 활동이나 뭐 수행 평가를 하는데 친구랑 같이 해야 돼. 친구한테 어려운 거 시키면 아 나이스 친구한테 다 시켰으니까 나는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제정신이 아닌 학생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제정신은 물론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제정신에서 약간 벗어나 있긴 합니다만 무튼 뭐 그렇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약간 개인적인 미안함이 있었을 거다. 특히 부모로서 자식을 사지도 내모는 게 너무 이렇게 실현에 차고 보람차고 의미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다라고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조선 왕조 내내 그러니까 아버지인 임금님과 아들인 세자가 정말 죽고 못 살 정도로 이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 문종과 세종 정도 빼고. 네, 그건 또 나중에 한번 다룰 시간이 있으면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럼 자, 두 번째로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한 번에 듣네 어쨌든 편집이 약간 오류가 있었고요. 그래서 한 번에 보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선생님이 받으면서 공식적으로는 이런 생각 들었겠죠? 아버지가 오직구 판매일 때 나한테 줄까 사회적으로 이거 어명인데 나 거절도 못하고 어떡하냐 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두 번째로 아버지가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렇게 힘든가? 나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했겠죠?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이러시기에는 많은 게 함의가 돼 있는 거예요. 본인의 이 아니에 대한 걱정,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연민, 뭐 등등등 많은 감정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갑자기 영화에서 갑자기 이 전교 장면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영화를 만들 때 아버님의 심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는 못 받겠습니다. 라고 갑자기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영화가 산으로 가겠죠, 그죠? 그랬을 수 있지만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전시에 전교를 내리는데 그런 거 말 못합니다. 참고로 그거는 평상시에 가족들과 지금 저녁에 평등하다고 느껴질 때 하는 거고 이럴 때는 이건 좀 되게 좀 특수한 이런 관계들이 있었다라고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광해군, 즉 선조와 광해군 관계를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 관계가 되게 중층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이제 이 갈등 이후의 상황, 그러니까 갈등을 했으면 그 이후의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제가 얘기했던 선조가 뿌렸던 파멸의 씨앗 1번에 나오니까 갑자기 임진왜란이 다 끝날 때쯤 되면은 결혼을 한 번 더 해요. 결혼을 한 번 더 해서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여기 이게 결혼하신 분 이게 그 직함도 나오죠. 그러니까 갭이라고 하는데 다시 어떻게 보면 원래 그 정실 부인이 있었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들어오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목대비라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분과의 사이에서 이 영창대군이라고 하는 애를 낳아요. 참고로 이 이목대비가 대비가 될 때 나이가 20대예요. 근데 광해군이 30대였어요. 전라를 다 겪고 그러니까 어마어마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는데 자식이 더 늙어요. 이런 상황. 네. 그러니까 좀 뽀뽀이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목대비를 이게 올려준 계열의 사람들은 아까 전에 광해군이 왕이 되는 걸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 임목대비를 추천해요. 왜 추천했을까? 왜 추천했을까요? 광해군이 왕이 되면 자기는 광해군 안 돕고 임금님이랑 도망만 다녔는데 같이 출세할 수 있겠어요? 임금이 바뀌면? 그러니까 우리가 추천한 새로운 대비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우리가 대신 정치를 하는 수렴청정이라고 하죠. 임목대비를 수렴청정 시키고 그를 도우면서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계산이 나오니까 이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777 못한 약간 좀 이게 선조를 항상 이게 만학의 근원으로 설명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분이 그런 행동을 한 건 사실이니까. 근데 이렇게 만학의 근원으로 설명하는 것조차도 제가 이 수업을 구성하는 거에 의해서 제가 구성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객관적인 눈으로 여러 자료들을 제가 다음에 한번 이 참고한 자료들을 알려주세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이런 사람인가라고 한번 알아보는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근데 여담입니다만 요즘 그 설민석 씨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분은 약간 좀 너무 이렇게 의미를 자꾸 이게 후대의 의미를 강조하다 보니까 역사를 자꾸 호도하는 그래서 독립운동하셨던 분들 비하하고 해서 이제 고소 시원하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좀 절제를 하면서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해군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지지 세력이 탄탄해집니다. 왜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전란 가운데에서 계속 여러 의병도 모집하고 그 이쪽에서 뭐 예를 들어 기근이 들었다고 하면 저쪽에 있는 쌀을 갖다가 주라고 명령도 내리고 계속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탄탄한 이런 지지 세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지지 세력이 이 북인이라고 하는 애들인데 이 북인이라고 하는 애들은 우리가 그 성리학의 계보도에서 배웠을 때 조식의 계열이에요. 조식의 계열이고 그 사람들은 성리학을 머리로만 생각하고 철학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생각을 했으면 실천을 하자. 그 실천의 일환으로 의병 활동을 한 거고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광해군이 즉위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같이 함께 정국을 주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같이 도망다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창피하죠. 그래서 약간 조금 자기의 언행 그리고 정치를 주도할 때 조금 이게 소극적인 면모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북인이었던 사람들은 내가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 라는 약간의 조금 자만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자만심 때문에 계속 약간 조금 무리수를 연거푸어 두게 됩니다. 이 성리학의 나라가 이미 되어버렸는데 선조 이후에는 선조 때 이미 사리파가 싹 어떻게 보면 관직을 이렇게 다 맡은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될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리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네 글자로 얘기하면 어머니를 폐위하고 형제를 죽였다라고 해서 폐모살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 북인 이외에 다수 살인파에 의해서 약간의 좀 어떻게 보면 결격 사유가 지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조 관정이라는 걸 통해서 제주도로 이렇게 쫓겨내려갑니다. 그 유배지의 그 클래스를 한번 알려드리면 송강정철이 이게 사례로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선조가 이게 자주 귀향을 보내거든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할 때마다. 근데 그분이 주로 갔던 데가 경기도 아니면 강원도예요. 왜 경기도 아니면 강원도일까? 서울에서 가까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배려를 해주면 이렇게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아니면 강원도까지만 보냈는데 여기서 배려 없이 어디로 보냈어요? 제주도로 보냈어요. 그리고 더 역사가 진짜 비극적인 게 이 광해군이 그래도 조금 전란을 직접 경험해보다 보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성리학적 가치를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못 지키는 한이 있어도 전쟁은 하지 말자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계속 이 목적 지향형이었는데 그 목적지였는데 두 번의 이 호란이라고 해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제주도에서 다 목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운은 좋은 거죠. 본인은 이게 편하게 이렇게 전란을 당하진 않았으니까 물론 다른 의미에서 그 종이 광해군을 굉장히 무시했다고 해요. 너도 밥해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무시하고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오만 가지 일을 다 겪고 이렇게 삶을 마감하게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이건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광해군이 이 선조라고 하는 인물이 진짜 문제적 인물인 게 선조실록만 조선왕조실록에서 2개가 남아있어요. 광해군이 만든 거 이후에 인조가 만든 그러니까 선조 수정실록이라고 해서 2가지 버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버전에서는 의병 활동을 엄청 높게 평가해요. 왜? 얘기했죠. 광해군이 이 의병 활동을 함께 지휘를 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전국을 지도했어요. 그 왕의 재위 기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그 의병 활동들을 잘 기록해줍니다. 반면 이 인조가 그 선조 수정실록을 했을 때는 의병 활동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게 선조를 같이 끝까지 모셨던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즘보다 어떻게 보면 격조가 높은 사회예요. 요즘에는 그 문제가 있으면 타세기 불러서 일단 기록부터 없애고 보잖아요. 근데 없앴어요? 안 없앴어요? 이거를 안 없앴어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던 사회였다. 좀 순수한 사회였다. 물론 그 자기네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왕을 바꿔치는 이런 왕을 바꿔버리는 이런 행동을 했지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다. 그래도 이 사람의 그런 전쟁 극복의 그 공로는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책임은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이 전쟁의 책임을 예를 들어 선조가 지고 선조가 물러났으면 그래도 조금 조선 왕조가 좀 긍정적으로 선순환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경험 많고 어떻게 보면 이 고위 관직을 했던 사람들이 주로 이 권한들을 어떻게 보면 책임들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경륜 있는 사람들이 광해군을 도와서 그러니까 북인이나 이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을 겪었지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륜 있는 사람들이 중심을 좀 잘 잡아줬으면 그 영창대군을 죽이거나 그
대리를 폐위하는 그런 일로 가지 않게 같이 이 전쟁기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었으면 좋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선조가 내쫓은 거랑 다름없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져야 될 걸 그들한테 전가시키면서.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이 광해군이라고 하는 이 광해군이 좀 이게 자충수를 그러니까 자승자박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계속 몰다매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나친 자부심으로 이렇게 다수가 이렇게 기득권층이 이후의 기득권층인 거죠. 의병 활동을 한 사람이 굉장히 소수예요.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게 또 선조가 또 희대에 또 여러 행동들을 하는데 의병장들이 조그만한 의심거리라도 생기면 일단 곤장부터 때리고 보는 거예요. 곤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곤장 10대 이상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한 30대 이상 넘어가면은 하반신 마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0대 이상 넘어가면. 근데 기본 막 50대, 100대 이렇게 때립니다. 맞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그렇게 때리지 않으면 그냥 바로 사형 내리고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숙청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 북인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권만 잡아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의병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이 선조실록이면 아까 전에 누가 얘기했다 그랬죠?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광해군의 세자 시절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산속에서 도망가 숨은 백성들도 누구의 부름에? 선조실록인데 누구의 부름에? 광해군의 부름에. 그럼 이게 바로 이 실록이 편찬되는 과정 얘기했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 임금이 죽으면 그의 다음 아들이 적기 때문에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처럼 몰려들고 부르니까. 그리고 그 경문의 곳곳에마다 붙으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가서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물론 가서 하라고 했겠죠. 누가 자기 목숨 하나인데 가서 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하는 백성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양반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어쨌든 그래서 그게 앞다퉈 목숨을 바치고 적을 칠 것을 결심했다. 그래서 이런 왜군의 침략을 방어하고 난리가 재건된 게 광해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 역사서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사료비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읽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이 광해군이 직접 왕위를 할 때 어떤 일들을 직접 했었나를 좀 배워보고, 두 번째로 이 광해군이라고 하는 존재가 소위 말해서 또 축출당하고 나서 인조라는 사람이 올라오고 그 인조는 또 어떤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두 번의 호란을 겪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또 이게 고생하셨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제가 쉬도록 할게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간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종료 한번. 네, 첫 투표가 7번을